해피아워, 우연과 상상, 드라이브 마이카 등으로 훌륭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일본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그의 신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난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는 등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작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작품성을 보여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평범한 시골 마을 하라사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넓게 펼쳐진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전경. 카메라는 이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을 사람들은 장작을 패고 숲에서 흐르는 물을 퍼서 요리 등에 이용하기도 하죠. 숲속에서 나는 것들을 채집해서 마을 사람들만의 레시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유능한 해결사 야스무라 타쿠미는 이런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건망증이 심한 편이죠. 때문에 앞선 일상들에 집중하느라 어린 딸 하나의 학교 시간을 까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씩씩한 하나는 아빠가 오지 않으면 홀로 숲속을 산책하는 아이죠. 숲은 어린 소녀에게 거대한 합숙소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나무, 새들의 깃털, 마을 주변을 살아가는 사슴의 흔적 등이 곳곳에 펼쳐져 있죠. 이처럼 작품의 초반부 구성은 목가적 풍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 구도가 참 독특한데요. 어쩐지 인물들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배경, 즉 이 마을과 숲 자체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인물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 느낌의 쇼트 구성도 많아요. 이들의 일상에 외지인이 침입하자 그 이유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엔터회사 플레이 모드가 이 마을에 글램핑장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글램핑장 설명회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대다수 마을 사람들의 어조는 차분하게 들려오지만 그 속에는 날선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물이, 식수 혹은 생활용수 등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기도 하죠. 이때 균형을 중시하는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그 균형을 잡을 줄 모르는 외지인들의 무례한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을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앞선 카메라 구도 연출이 거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동일시하려는 의도적인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작품의 제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작품 속의 악은 저 외지인들일까? 하는 확신에 가까운 궁금증이 들어오죠. 과연 그 의문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작품은 플레이모드 직원들의 일상 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장면에서 그저 꽉 막힌 외지인 혹은 평면적 악으로 느껴지던 인물들의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엔터 회사에서 진행되는 회의가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균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 가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상사 및 관계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거든요. 그들과 비교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던 두 직원의 인간성이 느껴져요.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지 볼 수 있죠. 이 시점에서 악의 정체가 점점 더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이라고 느껴지던 대상의 평범한 모습, 그리고 그 상대적 위치가 느껴지는 것, 이것은 이어지는 운전 장면에서도 드러나요. 그저 회사원의 입장에서 공적인 행동과 대사만을 풀어내던 타카하시와 마요즈미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점이죠. 엔터업계에 들어오기 이전 과거의 이야기들, 각자의 연애관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등이 그러하죠. 특히나 타카하시의 휴대폰에 소개팅 어플의 알람이 뜨는 순간 앞선 장면에서 조심스럽게 쌓이던 긴장감이 단번에 해소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객들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타카하시의 이어지는 모습도 인간적이죠. 연예계 생활에 피로감을 느끼던 그가 하라사와 마을의 목가적 삶에 묘한 동경을 품기 시작하거든요. 직장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농촌 생활을 꿈꾸니까 어쩌면 더 이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을의 해결사 타쿠미를 만나서 열심히 장작을 패보기도 하고 숲의 물을 직접 기르는 등 마을의 일원이 되고자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타카하시. 어쩌면 그의 열정적인 노력이 모든 갈등의 원활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차오르게 됩니다. 앞선 설명처럼 타카하시와 마요지미가 다시금 하라사와에 도착한 이후 장면은 평화로움을 그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태도의 타쿠미와 그런 그의 심리를 잘 읽지 못하는 두 외지인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돌기도 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관객들을 깨우는 총성이 들려옵니다. 건망증이 심한 타쿠미가 그의 딸을 까먹고 있었을 때 들리던 소리입니다. 동시에 숲속에서 사슴을 사냥할 때 들려오던 총소리죠. 달리 말하자면 서로 다른 집단의 충돌 혹은 침범을 알리는 소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의 총성 이후에는 타쿠미가 하나를 찾았지만 이번 시점에서는 그녀가 실종됩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찾지만 온 숲이 어두워질 때까지 상황의 진척은 전혀 없네요. 새들의 깃털을 모으러 나간 걸까? 혹시 날카로운 나무에 다치진 않을지 혹은 야생동물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사와 마을의 자부심처럼 느껴지던 숲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타카하시와 마요지미 역시 수색 작업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자연의 영역에 발을 들인 마요지미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큰 상처를 입죠. 그런데 이런 결과는 비단 마요지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을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슴에게 다가가던 하나는 사슴에 의해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의 실종으로 인해 쌓여가던 의미심장한 긴장감이 마침내 절정으로 끌어오는 순간이죠. 이것이 일종의 기폭제가 되었을까요? 타카하시와 수색을 함께하던 타쿠미는 갑작스럽게 그의 목을 졸라서 쓰러뜨리기에 이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은 딸을 안은 채 숲을 가로지르는 아버지, 그리고 넓은 설원 위에서 쓰러진 외지인, 여전히 하늘을 찌르는 높이 솟은 숲, 이 거대하고도 광활한 자연,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결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상류의 결과는 반드시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원래 마을 사람들과 엔터 회사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타쿠미로 대표되는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균형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이 균형이 깨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을 플레이 모드의 직원 타카하시에게 적용시켜볼까요?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외지인에 불과한 타카하시. 설명회에서 보이는 모습, 특히나 이 마을의 물에 대한 나태한 접근법은 1차적 균형을 깨트립니다. 물론 타카하시는 금방 이 원칙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는 이 시골 마을의 평화에 반했고 그들 구성원 속으로 들어가려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태도는 오만하고 무례해요. 사슴이 인간을 피해간다면 글램핑장을 지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타쿠미를 한가한 사람 취급하는 질문 등은 분명히 타쿠미의 신경을 긁어가고 있죠. 특히나 장작을 패는 행동에 대한 타카하시의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어설프게 장작을 패는 타카하시는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 도시인이 다 그렇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 장작을 패는 타쿠미의 태도와 충돌되는 태평함에 불과합니다.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조용히 쌓여가던 타카하시의 행동들은 결국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주전자 혹은 장작이 쪼개지는 것처럼 단숨에 필연적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문득 균형 혹은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인은 노력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지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원리는 자연과 마을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새들의 깃털을 이용하고 장작을 만들며 숲속에 물을 퍼가기도 합니다.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모습 또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시선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언뜻 잘 유지되는 것 같은 이 선은 사슴을 사냥하는 총성이 그러하듯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이제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독특한 카메라 구도도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이 숲과 마을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시선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연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조용히 하강하고 쌓이며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장소 혹은 흥미로운 체험장 정도로만 느껴지는 자연에 들어간 하나는 끝내 그 미묘한 선을 넘어선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 타쿠미나 다른 마을 어른들의 언행을 보고 배운 행동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 나아가 과거의 행적이 작품의 결말부를 만들어낸 거죠. 요약하자면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화로움 속에서 조금씩 긴장감을 쌓아 올린 후 한순간에 그 모든 결과물을 쏟아내는 충격적인 결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과 악,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상대적일 뿐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영역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외지인이었던 타카하시와 어린 하나 모두 그 영역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펼쳐진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무례한 자들에 대한 거주민 혹은 자연의 복수극일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정말로 이 작품 속에서 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이 확고하게 그어져 있을 뿐이죠. 개인적으로 작품의 중후반부 푸른 옷을 입은 타쿠미와 주황빛 옷을 입은 타카하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색상이 보색 관계에 가까운 것처럼 서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의 대립 그리고 충돌은 필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의 없이 떠내려온 물이 필연적으로 끓어오를 때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명료하게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음악과 음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